저희 시간에도 여러 차례 다뤄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한 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전 기획재정부 차관직을 역임한 안도골 경제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올해 본 예산보다 2.8% 늘어났는데요. 이 정도면 긴축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봐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분명 긴축 예산입니다. 예산의 이제 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재정 지출 증가율과 경상 성장률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이 둘이 비슷하면 이제 재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다라고 하고요. 지출 증가율이 이제 경제 성장률보다 크면 확장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의 경우를 보면은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가 4.9%거든요. 네. 근데 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1.1%포인트가 나린 2.8%니까 재정이 경기를 누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즉 경제 성장을 깎아먹는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을 때는 이 재정이 경기 부양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현재는 거꾸로 경기 역행적으로 편성한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내년은 경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할 그런 국면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재정이 이제 경기 부양 기능을 수행해서 성장을 좀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재정 지출을 이제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늦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네. 서민 경제의 이제 고통 더욱 이제 커질 것 같다라는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부가 내년 재정 지출을 낮게 책정한 이유는 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원인은 이제 역대급의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네. 오늘 기재부가 금년도 국가 세수 결손 규모를 발표했죠. 예산안 대비 59조, 그러니까 60조 이상 대규모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좀 했습니다. 네. 올해 세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꺼지니까 내년에는 세수가 정상적으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었어요. 그래도 올해 세입 예산치보다 33조 원이나 이제 줄게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재정 수지 적자 폭을 한계 수인 GDP 마이너스 4%를 넘지 않도록 맞추려다 보니까 지출 증가율을 2.8%로 누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세수 부족이 원인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출을 줄이다 보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은 내년에 더 개선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낮은 재정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수 결손 규모가 워낙 커서 재정 건전성 지표는 모두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3.9%거든요. 네. 금년 2.6%보다 1.3%포인트 좀 높아지게 됩니다. 국가 채무도 GDP 대비 비율이 51%로 금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네. 결국 세수 결손이 워낙 커서 재정 지출도 제대로 늘리지 못하고 재정 건전성도 나빠지게 됐네요. 그럼 이번에는 분야별로 재원 배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예년과 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뭐 몇 가지 이례적인 특징이 이제 눈에 좀 보이네요. 네. 보통 이제 지금까지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지출 삭감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로 삭감 대상이 되는 분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공기 조정이 가능한 도로나 철도 같은 SOC 예산을 줄이는 게 이제 관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SOC 예산은 전체 지출 증가율 2.8%보다 높은 4.9% 증액을 좀 시켰네요. 네. 대신 미래 대비 투자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를 마이너스 17%, 교육을 마이너스 7% 줄였고요. 문화관광 분야도 1.5% 소액 증액하는 데는 좀 그쳤네요. 네. 두 번째는 또 지금까지 국내 경제 사정이 안 좋을 경우에는요. 해외 개발 원조 사업 있죠. 우리 ODA 사업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예산은 증가폭을 좀 최소화하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이 44%로 가장 높게 증액을 시켰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의 분야별 배분도 통상의 경우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짜였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꼭 짚어봐야 할 것이 광주시의 국비 예산 문제입니다. 현재 상당한 규모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중앙정부 예산이 대규모로 이렇게 긴축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별로 국비 예산 확보액도 예년에 비해서 줄거나 크게 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년도 광주시가 확보한 국비 예산을 보니까 3조 1,426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한 971억 원 소폭 감소했네요. 예, 특별한 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지출 구조 조정을 크게 했던 분야가 R&D 예산이잖아요. 네. 금년 대비 17%를 줄였죠. 우리 광주시 예산 구조를 보면은 국비 예산에서 R&D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비 확보 예산 규모가 줄게 되었고요. 또 정부가 도로나 철도 등 SOC 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공사 진도나 집행 실적을 보고 예산을 대폭 구조 조정을 했는데 이제 광주시에 소재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구조 조정 대상에 이제 포함이 좀 됐네요. 예를 들어서 광주 순천 경전철 건설 사업은 지금 도시 통과 구간 노선 변경이라는 민원 때문에 사업 진도가 좀 지체가 되면서 금년 예산을 쓰지 못해서 내년으로 좀 2월 되는 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좀 줄었겠죠. 그리고 네. 광주 지하철 2호선 사업도 완공 연도가 29년에서 30년으로 이렇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액을 또 줄였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광주시에서 요구한 사업 가운데 광주시의 간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 예산이 가장 크게 줄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AI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4,500억 원이고요. 2020년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AI 전용 빅데이터 처리센터가 이제 개관이 되거든요. 이렇듯 대부분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조금 줄 수밖에 이제 없는 거고요. 다만 1단계에 이어서 2단계 조성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2단계 사업의 경우는 금년에 사업 기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내년에 예산을 이제 반영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상태이기 때문에 AI 인공지능 사업들이 조금 주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광주시 공무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에 조금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도골 경제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안심 등심. 다른 소고기에도 있지만 한우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입니다.